양상하단 링크를 누르기 겁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뭔 광고를 이렇게 무섭게 만들어갖고 이거 겁나서 뭐 클릭하겠나 이거. 그러나 캔슬링 기법으로 그런 회사들의 주가를 면밀하게 잘 분석해주는 채슬리 투자자문에 우리 또 박세기 전문의 계시니까요. 그것도 예.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 증시의 이 주식 시장에는 이 박시성을 가진 분들이 정말 활약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도 한번 모셔보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역시 뭐 미국 시장 마감부터 한번 보면서 가볼까요? 예, 어제 미국 시장 약밥 출발했는데요. 아침에 예. 1% 이상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장 후반에 소폭 반등을 해서 1%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엔 더 많이 떨어졌었고요. 약간 반등을 줘서 아랫꼬리가 약간 달려 있습니다.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있죠. 근데 그런 가운데 경기 둔화 우려가 반영이 됐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지역은행 리스크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패그웨스트 뱅코도 27% 하락했고요.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가 15% 하락. 그 지역은행 ETF 6.27% 하락, ETF가 6.27% 하락한 거예요. 그 BOA가 마이너스 3%, 웰스파고가 마이너스 3.8% 등 은행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쭉 빠졌고요. 뱅코프는 뭐예요? 근데 뱅크랑 뭐 은행 코퍼레이션 이름이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래요? 뱅코프.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불안 그리고 고용시장 둔화, 고용 지표들이 나왔는데요. 뭐 구인 건수도 많이 줄었고요. 2년 만에 이제 뭐 최저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고요. 그래서 중소형 은행주들이 급락하고 그리고 이제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을 했고요. 장기 국채 수익률이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어요. 근데 반대로 3개월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랐습니다. 5.2%로 다시 올랐거든요. 네. 이거는 지금 부채 한도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지도부들을 좀 초청을 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지금 방금 뉴스를 보니까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 때는 합의하지 않아도 증액했다. 예. 합의 안 할 거다. 뭐 이런 보도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요? 논란이 있는 겁니다. 지금. 합의 안 해도 되긴 되는 거예요? 세 번이나 했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노이즈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시장에 단기적인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반영되면서 3년물 국채 수익률은 거꾸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3년물 국채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요거는 좀 빼더라도요. 예. 전체적으로는 뭐 지금 지역은행 리스크 요 부분 하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 이것이 시장에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후반에 상승을 했던 것은 이제 반도체를 비롯한 IT, 빅테크들이 실적 호시적 발표하면서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는 이틀 동안에 이제 소폭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AMD가 이익단에서는 호시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좀 줄었고요. 그리고 2분기 가이던스를 좀 좋지 않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장에서는 0.25% 상승했는데 지금 시간외에서는 마이너스 6%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버가 호시적 발표에서 11% 올랐고요. 그리고 시간외에서 지금 인텔은 약 또 3% 상승하면서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S&P 500 지수가 지금 4,119잖아요. 네. 근데 S&P 500 지수가 어제 빠져서 그런 거고 이게 4,200 가까이 갔지 않습니까? 예. 이 S&P 500이 4,000 아래로 떨어지면 4,000 위로 올라서고 또 4,200 근처 가면 또 떨어지고 이걸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특별한 악재, 호악재가 나와서 시장이 이렇다기보다는 그 네. 박스권 아래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코스피 0.91% 올라서 2,524포인트, 2,580인가 갔었죠. 그러다가 2,500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2,524포인트 네. 올라섰습니다. 코스닥은 1.52% 올라서 855포인트인데요. 어제 우리 시장이 오른 것은 우리가 쉬는 동안에 미국이 빅테크를 비롯한 주가도 올랐고 빅테크를 비롯한 일부 대형주들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우리 시장이 어제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올랐고요. 강보합 출발해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종가 기준으로 11,800계약, 비차익 프로그램에서 약 1,550억 정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상승 후에 하루 종일 그냥 옆으로 갔어요.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보면은 아침에 떴기 때문에 좀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이제 본 분들도 계실 텐데 그냥 하루 종일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별로 주가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아침 주가가 저녁 주가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이렇게 좀 어떻든 견조하게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기관도 프로그램 매수를 좀 세줬지만 금융투자에서 외국인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2차 전지의 일부 종목들이 반등을 좀 했고요. 자동차와 철강, 미디어, 엔터 섹터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실적 발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호텔신라가 어제 호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7.1% 올랐고 뭐 호텔신라. 장중에는 9% 이상도 정프로님. 오르고 그랬는데요. 네. 이 꼴이 너무 올라가시는 것 같은데요? 올라간 게 아니고요. 예. 제가 요즘 이제 계좌 정리를 한참 하지 않았습니까? 종목수 줄이고 그걸로 아마 호텔신라는 올랐을 겁니다. 정프로가 고이 보내드렸어요. 네. 그렇습니까? 제가 10만 한 3, 4천 원에 아마 샀을 건데 그때 아마 7만 몇천 원 뭐 이렇게 아마 보내드렸는데 한 30 마이너스 하고 그리고 이제 쭉쭉 가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전 너무 이건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자, 호텔신라 뭐 때문에 가죠? 호텔신라는 저 면세로 가는 거잖아요. 중국 관련주로 포함돼서 움직였죠. 예. 근데 어제 보도 나온 거 보니까 또 무슨 뭐 호텔 객실 수가 뭐 객실 뭐 만실률이 뭐 높다는 아니 객실률로 가는 게 아니라며. 근데 또 가더라고요. 너무 좀 약간 답답했습니다. 근데 호텔신라를 가지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전체 시장은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수로 상승을 한 것이다. 전에도 실적 잘 나왔었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FOMC 회의 결과 2일차입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미국의 FOMC 회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나오고 개별 종목은 이제 퀄컴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25bp는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은행 파산 사태가 있었죠. 경기 지표가 다 둔화되고 있죠. 그리고 고용 둔화 지표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연준의 태도 변화가 있을까? 이게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의 중단 시점 혹시 커멘트가 있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건 기대는 있는데 예. 이 기준금리 인상 중단 시점에서 커멘트는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음 달 6월에 점도표를 보고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보다는 최근에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 지표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경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올 연말에 얕은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지금 더 경기 지표가 안 좋은 상황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에서 시장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5bp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bp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완화적 태도 변화가 만약에 없으면 시장이 실망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좀 올라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올라온 부분은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온 거고요. 오늘 이거는 이미 25bp는 반영이 되었고 기준금리의 인상 중단이라든지 아니면 경기에 대한 태도 변화, 뭐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이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실망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근데 이게 내일 맞죠? 4일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데 그리고 나서 뭐 고용 보고서 발표되고 이러는데 우리가 또 금요일 날은 휴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딱 반영하면서 움직일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또 연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은 이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변화에 대해서 보고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관망무늬가 더 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2,500포인트 돌파 후 조정 요 얘기를 뭐 지금 1개월째 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이제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제 이런 과정 속에 들어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심리적 안정이 중요해요 지금요. 그래서 수급 정상화 심리적인 안정이 돼야 수급 정상화 되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게 뭐 주가 조작 얘기 나오고 CFD 얘기 나오고 뭐 불법 공매도 얘기 나오고 뭐 이러니까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이게 정상적인 수급이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그리고 수급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오늘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이제 CFD 관련해 가지고 긴급 사장단 회의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만기가 그게 없는데 만기를 해야 되고 레버리지를 줄여야 되고 그리고 CFD로 거래하는 거래의 규모에 대해서
공시 의무를 가져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직 확정된 것들은 아닌데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뭐 유동성은 좀 줄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거든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한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보호를 위한 제도로 인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부분,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양쪽 측면에서 시장에서 반영이 좀 하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좀 불편한 심리가 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에 좀 이제 안정화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25bp 인상은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됐잖아요. 예. 뭐 그럴 리는 별로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예. 금리 인상을 안 하거나 예. 하면 혹시 동결하면은 시장은 어떻든 호재로 단기적으로 받아들일 수 그렇습니까? 없죠. 예. 동결. 그럴 가능성이 이제 매우 적지만 매우 이제 적지만 25bp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멘트를 또 하시겠죠? 그 멘트에서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죠. 거기서 앞으로는 이제 이 정도 금리면 충분한 것 같다는 정도 멘트면 좋은 거죠. 시장 호재고. 호재고. 예. 예. 근데 그렇게 후하게 해줄까요? 그렇게 안 할 것 같다는 거죠, 근데. 그럼 뭐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지금? 더 뭐 맨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25bp 하고 네. 향후의 경기 지표나 이런 것들이 좀 좋지 데이터 않은 상황이 디펜던트 되고. 하겠다? 그렇죠. 데이터 다 외우셨네요. 아유 지긋지긋합니다. 맨날 똑같이 나오니까. 네, 예. 연준 지긋지긋해. 네.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4월 말에 빅테크들 우리나라 이제 주요 기업들의 대형주들이 실적 발표를 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들이 5월부터 실적 발표를 하는데 특히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5월에 실적 발표를 많이 해요. 여러분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은 호실적이 나오던 뭐 악실적이 나오던 간에 미리 반영을 했다. 뭐 또는 뭐 시장 때문이다 그러면서 크게 반영하지 않잖아요. 예, 예. 근데 개별 종목은 안 그래요. 중소형주들은 중소형주들은 아까 저 호텔실라 말씀드렸듯이 중소형 그룹에 속해 있는 쪽은 굉장히 이게 편차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내 종목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이 이번에 실적이 좋을 거라고 듣고 있었습니다. 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거기까지는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하고 그것이 시장이 어떻게 그 결과물을 가지고 실적 발표를 반영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건 실적이 안 좋대요. 예. 대부분의 종목들이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걸 가지고 있어. 이번 실적 발표할 때 이것을 급락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팔고 다시 사야지. 뭐 이랬는데 실적 발표한 날 저점 형성했다고 하면서 오르는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에요. 근데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는 패턴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나라는 사전 특히 중소형주는 사전 반영되는 게 훨씬 많긴 합니다. 많긴 해요. 그래서 실적 발표 전에 예. 사전에 반영이 되면서 발표 후에는 오히려 매물이 좀 나오고 그래서 그거 믿고 어떻게 하느냐라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다 이제 푸념을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사전 반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긴 해요. 그 사전 반영이라는 게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예. 않고요. 좋을 것이라고 소문이 딱 돌고 그리고 그것에 가지고 일부의 좀 큰 손들 또는 큰 자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한꺼번에 그쪽을 가자라고 했을 때 그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아마 좋고 실적이 나오면 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보를 돌리는 사람들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요? 그냥 막 시장에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막 그냥 돌아다녀요? 막 시장 SNS 막 카톡, 텔레그램 이런 데만 예, 예. 돌아다닙니다. 물론 이제 미확인 정보이기 때문에 그거 다 미확인 정보죠. 맞아요. 요즘에는 텔레그램, 카톡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돌아다니는 그래요? 것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뭐 웬만한 종목들은 다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요. 좀 보내드려요? 뉴스 말씀. 아니 됐어요.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10개월 만에 반등했다라는 비교적 좀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갈 길이 멀다. 여전히 뭐 삼성전자 보면 주가
뭐 감사를 한다 그래도 이번에 크게 반영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답답한 그런 국면이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국에서 이제 발표가 된 건데요. 이제 글로벌리입니다. 3월 매출이 398억 달러로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만에 조금 올랐습니다. 반등 조금 올라섰어요. 미국의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국의 반도체 산업협회장은 향후 수개월간 매출 올세를 전망한다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유럽이 2.7, 아시아가 2.6, 중국이 1.2% 증가했다고 합니다. 인텔의 CFO는 지난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1분기 재고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으로 소진되었다. 그래서 2분기가 지나면 수요 공급이 균형이 맞춰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그 공장님이 이 말씀 주셨잖아요. 예, 지금 예. 마이크론이 가격 더 안 떨어질 거다. 뭔가 변화는 물밑에서 있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네. 보면. 그러니까요. 예, 예. 이게 지금 2분기 지나고 나서는 좀 기대감이 좀 있고 가격도 더 안 떨어뜨리고 재고는 계속 소진시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물밑에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뉴스는 우리나라 국내 식약처에서 FDA와 AI 의료제품 협력 각서 체결을 한 거예요. 사실은 뭐 안 지켜도 되죠.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요 뉴스를 갖고 온 거는 FDA가 어마어마하게 깐깐합니다. 맞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완전히 값도 이런 값이 없어요. 왜 이걸 저도 이제 많이 알게 되냐면 제약 바이오의 기업들에 투자하신 분들은 잘 알아요. FDA 엄청나게 깐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뭐 제약 바이오의 어떤 뭐 물질을 갖고 하든지 신약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제품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FDA 이 허가가 되게 어려워요. FDA에 여러분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얘가 뭐 1상, 2상, 3상 지금 뭐 여기 허가 받았다. 3상 임상을 하는 걸 허가 받다. 이런 게 쭉 나오거든요. 네, 네. 근데 보면은 거의 대부분 미국에 있고 선진국에 있고 우리나라 거 거기 들어가는 게 거의 없어요. 사실은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깐깐한 데인데 실제로 이게 그 강제 규정은 없지만 제가 이 뉴스를 갖고 온 건 처음 이런 뉴스 처음 봤어요. 우리나라 식약처하고 FDA하고 어떻든 협력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한번 의논을 했다. 그러면 뭐 하긴 했으니까 강제 조항은 없어도 앞으로 뭔가 제초는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의미에서는 이쪽에서 조금 볼 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제약 의료기기는 제약바이오에 이제 들어가지 않지만 러프하게 이쪽에 전체 산업으로 볼 때 의료기기 쪽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련해 가지고 같이 한번 여기 지금 AI 의료 제품이잖아요. 같이 한번 좀 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다음 주에 사우디 교통물류 장관이 판고를 우리나라 방문합니다. 작년 11월에 원팀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사우디 방문했죠. 그 답방 형식으로 오는 거고요. 예. 8일서부터 10일까지 한국 사우디 로드쇼라는 걸 개최를 합니다. 이거 뭐예요, 이슈가 이게? 되겠죠. 한국 사우디 로드쇼? 예. 뭐 한다는 거예요? 투자 기업들 와가지고 투자 유치하고 뭐 이렇게 같이 미팅하고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또 다음 주에 한번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참고서 여러분들이 좀 갖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말씀 잠깐 드리면요. 시간이 잠깐 있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 그 네옴시티 뭐 이거 안 될 거라고 대부분 다 그러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냐? 지금 사우디 중국이랑 얼마나 가깝게 있는데 지금 다음 뉴스가 그런 거거든요. 사우디와 중국은 완전히 지금 협력 관계, 밀착 관계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있겠냐라고 해요. 근데 그건 그거고 주식시장 내부에서는 그것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냐면 지난번 네옴시티 나왔을 때 우리 11월에 갔을 때 제일 강하고 제일 많이 올랐던 종목 있죠. 그 종목이 또 가는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고 그때 움직였던 게 이번에 또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검색을 해보게 되는. 그게요. 그렇게 만약에 이쪽에 좀 관심 갖고 있다. 난 이 종목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그걸 찾으시면은 거기에 있는 게 또 다시 주도로 움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일단 네. 다섯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이 사우디와 합작 제초소 설립한다라는 거예요. 중국 사우디 협력 강화. 세계 1위인 바오산 강철이 50% 지분, 그리고 아람코가 25%, 사우디 국부펀드가 25%에서 합작 제초소 설립해서 협력을 강화한다. 분야별 세계 1위가 합작하는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번째 뉴스도 반도체 관련된 뉴스인데요.
이것도 좀 생각할 겁니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중국이 반도체 원산지 전수조사를 한다라는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중국이 예. 반도체 원산지를 전수조사한다고요? 예. 반도체 원산지요? 뭐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네. 일단 의도는 치포 동맹에 맞대응한다는 거예요. 미국, 일본, 대만, 한국 예, 이거. 그래서 예. 원산지 점검과 통관 검사를 강화한다는 건데 이런 거예요. 중국의 자국의 전자 제품에 안에 반도체가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원산지를 검사해서 요거 제가 외국 한이라고 썼는데 한국어를 쓰려다 그러겠는데 외국에서 아니면 한국에서 한국산 반도체를 사용할 경우에 사유를 제출해라. 사유. 네. 중국산 저 반도체 쓰는 건 괜찮고 예. 외국산 반도체 쓸 예. 때는 그 사유를 제출해라. 예. 그 실제로 그래서 계약 지연이나 취소 차례가 좀 발생을 좀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통관 검사도 강화하고 있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이거 통과자 거기 들어갔는데 네. 검사를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럼 진짜 답답하죠. 계속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이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물론 이제 반도체 중국 것도 뭐 일부 괜찮은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전자 제품에 들어가는 소형 첨단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 미국 말고는 없잖아요. 사실상. 자기네도 것도 있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사양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사양이 10년 나노 뭐 이런 예, 거 예. 좀 있을 거고 예, 제대로 된 뭐 DDR4, DDR5 뭐 이런 건 예. 없을 테니까. 예. 그럼 그걸 안 쓰면 자기들이 물건 못 만들잖아요. 있긴 있어요. 예. 성능이 좀 떨어져서. 예. 성능 떨어지는 거 쓰라는 거죠. 아니 무슨 저 예. 그러니까 뭐 TV나 뭐 어디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야 뭐 있겠지. 근데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라 노트북 들어가는 이런 거는 삼성 미국 거 안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음. 지금 제가 여기에 계약 지연 또는 취소 사례가 발생했다. 지연 요구할 때 요 나머지 자료는 제가 이제 안 읽어드렸는데 네. 자료가 있는데 부분에 어떤 보도가 있냐면 그쪽에 우리 쪽에 반도체 뭐 부품사나 장비나 아니면 반도체 사예요. 근데 그쪽에 있는 완성품 전자제품사에서 네. 지금 정책 당국에서 이렇게 하니 좀 기다려 보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안 쓸 수는 없고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현상이 좀 벌어져서 이거 좀 우려를 좀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어제 이창영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미국 가서 10월에 종료되는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 기간이 10월에 종료되거든요. 예. 이거 연장 추진을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미중 반도체 굴기와 정치적인 패권 경쟁 이런 데 지금 우리 사이에 지금 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데에 수혜 또는 피해를 입는 기업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다 집어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정말 우리 애널리스트 분들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라고 좀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네, 요즘에 이런 자료 별로 안 나와요. 희한하게 개별 종목에 대한 집중적인 자료가 별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저 반도체 브랜드들 있잖아요. 예, 이런 거는 중국산이라고 보는 거겠죠, 중국에서. 그렇게 보겠죠. 저는 그렇게- 거기까지는 체크를 네. 못했습니다. 예, 그렇게 보겠죠. 네. 그리고 5번째 뉴스 전해드렸고요. 6번째 뉴스는 우리나라 지금 이제 시장을 안 좋게 보거나 경기를 안 좋게 보는 쪽에서 요즘 나오는 다 새롭게 대두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개인의 연체, 개인의 가계대출 연체를 가장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만기 연장과 상환율을 유예해줬죠. 그런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이 좀 위험한 단계에 좀 있지 않았냐라는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카드업계 연체율이 1%를 좀 넘었고요. 와. 원래 어느 정도였어요? 1% 아래죠. 은행권 0% 0.3% 이렇게 뿐이 안 돼요. 예. 그렇게 뿐이 안 돼요. 이게 2% 1.5 이상으로 넘어가면 위험으로 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신한이 1.37%, 국민이 1.19% 되고요. 저축은행 연체율은 평균이 5.1%예요. 작년에 와. 3.4%였고요. 저축은행에서 대출해줬는데 그거 연체하는 사람들. 예. 20명 중에 한 명은 연체하는 거네요. 대부업체 연체율은 10% 수준이라고 합니다.
와 이것도 많이 올라왔네요. 작년에 6.5%였는데 당연히 다 이쪽이 더 올라갔네. 이쪽이 더 높은 거죠. 왜냐하면 더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분들이 쓰니까요.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 4분기 기업 대출이 코로나 직전 대비 은행권은 34%, 비은행권은 82%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비은행권 기업 대출 연체율이 2.24%. 와. 그것도 2%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기관들은 대손 충당금을 작년 1분기 대비 2.4배 증가. 물론 대출이 더 많이 나왔으니까 대손 충당금은 더 늘어나겠죠. 많이 쌓아두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해서 늘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좀 어저께 저는 몰랐던 뉴스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네네. 뭐냐면요. 네이버, 카카오, 토스가 후불 결제가 있어요? 네, 있어요. 후불 공장에 결제. 좀 아실 것 같아요. 큰 규모는 아닌데 예. 있습니다. 예. 신용카드가 아닌데 그냥 후불 결제를 네. 해주는 거예요? 예, 예. 아마 이게 소액이겠죠. 그러니까 소액 구불 소액으로 물건 사고 나중 결제하는 거잖아요. 결제. 예, 예, 예. 이런 게 있다는 거 저는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 어제 경향신문발 이 뉴스가 있는데 3월까지 3개사의 후불 결제액이 445억 정도가 됐대요. 근데 후불 결제라고 이걸 쓰는 거는 급해서 뭐 얼마 안 되니까 후불 결제도 하지만 다른 은행이나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 또는 카드 이런 것들이 안 되거나 이런 사람들도 쓸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연체율이 토스가 5%래요. 내가 2.7%고. 네네. 이런 표현들을 좀 요즘에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상당히 걱정스럽죠. 근데 사실은 지금은 우리는 이제 주식 시장을 바라보면서 주식 투자 얘기하고 매크로 시장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데 네.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물가 굉장히 많이 요즘에 올랐잖아요. 예, 예. 그리고 뭐 수입이 더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소비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물가는 올라가고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3.5%에서 금리를 못 올리고 계속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이런 영향이 상당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식 투자를 빼고 그냥 개인의 자연으로 생각을 해봐도 네. 뭔가 좀 뭐랄까 조심해야 된다는 게 보다도 뭐로 표현하죠? 허리띠 졸라맨다? 졸라매는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뭔가 좀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 변화가 좀 생기고 있다. 이런 예. 생각들을 좀 많이 들어서 네.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근데 다시 시장 측면에서 가보면은 시장에서는 우리나라는 이 가계대출 부분이 이게 지금 가계대출의 거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오지 않고 계속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이 되면은 결국은 이게 문제가 내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지켜보시면서 시장에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 휴대전화도 왜 한 20만 원, 30만 원까지 왜 소액 결제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도 연체율이 꽤 되는 모양이더라고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아.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개인 신용이 이렇게 이제 점점 문제가 좀 생기다가 나중에 그럼 이게 어떤 시나리오로 좀 터집니까? 보통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로 전이가 된다면 개인 소액 대출 같은 연체가 계속 늘어나요. 예. 그러다 이제 못 갚는 상황들이 늘어나고 네. 그러면 은행들이 뭔가 조치를 취하나요? 아니면 뭐 압류 뭐 이런 걸 하면서 지금은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추심 업체로 넘기잖아요. 네. 예. 추심 업체로 넘기고 근데 은행들의 부실화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은행들의 부실화가 부실화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특히 기업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과거에 경기 침체가 일어났을 때 그 이후에 시스템 위기가 발생이 된다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시스템 위기가 발생되는 이유가 이렇게 은행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은행부터 문제가 됐잖아요. 미국은 예, 예. 은행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기업이나 가계의 부채가 부실화되면서 은행이 부실화되면서 은행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예, 예. 네, 이렇게 순서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중소형 은행이라든지 여기 말씀해 주셨던 그런 뭐 지역의 뭐 또 조만한 이런 예, 예. 데들부터 이제 뭐 하나 문제 생기고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은행이 별로 많지는 않잖아요. 네. 예. 지역에 있는 저축은행이나 뭐 대부업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디폴트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정도는 우리가 감안하고 봐야 되지 않냐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죠. 그런 상황들이 생길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하지 않으면서 또 네. 준비를 좀 근데 준비할 수가 뭐 있나 이게 준비할 우리가요? 네. 우리가? 우리가 정프로님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이 상황이 됐을 때 뭘 준비할 게 있어요? 그냥 도망치는 거 말고는? 아니, 주식 투자자는 네. 도망친다라는 개념은 어떤 위험 관리 좀 하거나 아니면 내가 주식을 어떤 걸 가지고 있고 어떤 거는 정리해야 되느냐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포트폴리오 관리인 거고 우리의 일상에서는 네. 필요 없는 소비는 좀 줄여야겠죠.
예전에 맞아요. 박근혜 골라내고. 했던 거, 예, 뭐 그런 것들은 좀 해야겠죠. 그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예. 소형 은행들이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소형 은행들이 오히려 안 좋아지면서 예. 대형 은행들은 오히려 주가가 탄탄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 맞고 글로벌 금융위 맞으면서 그 과정 속에서 그 많던 은행들이 예.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되면서 지금 몇 개 은행만 그때 살아남은 분들이 오히려 더 좋아진 꼴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데도 은행들은 엄청난 수익을 냈고 그걸로 뭐 성과급 잔치한다 그래갖고 막 욕도 먹었고 막 이랬던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빈입빈 부입부가 되는 거죠. 네. 어려울 때만. 예. 자, 이런 상황들 잘 우리가 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증시에 또 여러 이슈들까지 짚어주신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 네.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